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2025 KBO 리그가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선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모습입니다. 33일 만에 단독 선두에 올라선 한화 이글스와 그 뒤를 바짝 쫓는 LG 트윈스 간 격차 반게임 차인데요. 체력 소모가 큰 여름을 버티고 리그 1위를 차지할 팀은 누가 될지, 뺏고 뺏기는 프로야구 선두 경쟁 소식 포함해서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탈수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탈수에 더 취약해서 건강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탈수 증상과 예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죠? 네. 1박 3일 일정이었죠. 이틀 동안 몰아서 이제 정상회담 10회 소화를 했는데 예. 대통령실은 대부분 회담에서 무역과 투자, 공급망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오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총평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G7만 놓고 봐도 그 자체에서 나머지 6개 국가랑 미국이랑 이견이 있었어요. 네. 뭐 러시아에 대한 공동 성명에서 이런 수위 조절이라든가 예. 의견 차가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로서도 초고속 데뷔전이라서 어떤 뭐 굵직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첫인사의 개념이 컸죠. 그렇죠. 향후를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했고, 포인트는 그겁니다. 계엄 사태에 국민들이 좀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거. 네. 그걸 좀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에서 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후에 또 셔틀 외교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보도에.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 셔틀 외교라는 건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내세우던 표현이거든요. 네, 이거를 뭐 전임 정부라고 해서 다 무조건 지우기보다는 그대로 차용해도 된다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네. 바로 또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할 예정이죠. 네, 새벽 1시 좀 넘어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네. 오늘 오후에 또 국무회의 주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윤곽이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당정이 정책협의회를 연 결과 추경의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그 기내에서 캐나다 갈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섞어서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섞는다는 말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전 국민 다 주는데 네. 금액을 차등으로 간다. 어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 국민한테 1차로 15만 원 주고 네. 여기다 플러스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로 거의 굳어진 걸로 나오는데요. 네. 이제 추경 의결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효율적이다라는 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러면 돈을 그렇게 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반발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는 추경은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고요. 예. 한국은행 설명으로는 우리가 20조 원 안팎의 추경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올해 물가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네. 내년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1%포인트 정도다. 예, 플러스로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어쨌든 다시 추경 얘기로 돌아가면 이번 2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그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라서 그렇죠. 이견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규모와 속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후에는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될 텐데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이 공석이 됐고요. 어느 당이 이제 가져갈 건지를 놓고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구성을 그래서 마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 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 논할 때가 아닌 게 임기가 2년인데 1년 지난 지금 남아있고요. 이거를 얘기를 하냐. 1년 네. 남아있다. 네. 도중에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다릅니다. 이게 1년 단위로 바뀌는 자리라서 선출을 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법사위는 제2당이 가져가고 예결위는 야당이 맡는 게 관례니까 이거 두 개 다 우리가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외교 안보 관련한 상임위원장 자리 3개 넘길 거니까 법사위원장 달라. 거래를 하자. 네. 네.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네. 대신에 법사위 달라. 네, 이런 입장 차로 인해서 원래 오늘 예고됐던 본회의 불발됐고요.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뭐 추경 처리하려면 원구성 빨리 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강행하기보다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도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 김민석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채택 여부는 이따가 나올 텐데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 뇌관이죠. 예. 예, 그 특위가 얘기를 하다가 좀 합치를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청문회 날짜는 정했습니다. 다음 그렇죠. 주 24일, 25일 이틀로 한 거는 그대로 못 박아뒀는데 네. 증인 명단이 제일 큰 간극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도 부른다, 현 부인도 부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당의 반발이 좀 있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이 김민석 후보자가 원래 비상계엄 전에 비상계엄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 관리가 관련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인으로 윤 전 대통령, 김문수 당시 고용부 장관, 뭐 한덕수 그 전 총리 등등을 명단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전 정부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에 포함했다.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다. 라는 걸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정회하고 나서 협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정치 공세 내지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간사들 사이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네. 또 원래 그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 본질이지만 네. 역대 청문회에서 이렇게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선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역공을 펼치기도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연일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예. 근데 주진우 의원 뭐 2005년생 아들이 예금을 7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더라. 올해 20살. 네,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역공을 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표면적으로는 양쪽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나오고는 있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력을 다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도 아닌 게 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전통적인 친명계도 아니기도 했고 네. 민주당으로서 그 정도의 리스크를 끌어안고 뭐 같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기류가 좀 읽혀지거든요. 예. 어쨌든 간 특위는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총리실은 오는 22일까지 특위의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내각 인선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속도를 낼 텐데
김민석 후보 인사청문회 후가 되지 않을까 이제 더 빠르게 앞당기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네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내각 인사 내정하고 하려면 국무총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먼저 돼야 한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예, 한편 지금 국민의힘은 이 정기국회 시작하는 9월 전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차기 지도부를 좀 일찍 선출하자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는 8월에 전당대회 열고 이르면 네. 그때 새 당대표를 뽑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하면 이제 당권 주자들이 슬슬 움직이겠죠. 예. 차기 당대표 후보군 일찍부터 이름에 올랐는데 다 이제 그동안 거론됐던 분들입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 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당 내에서는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뭐 여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도 살짝 나오는데 네. 그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 욕심이 없다. 말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렇죠. 당 내부의 뭐 쓴소리,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네. 이거는 좀 차기 당권으로 가는 염두에 둔 그런 길이다라고 네, 네. 보여지는 행보들이 계속 나오고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의감 섞인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바에 뭐하러 나가느냐. 타격만 입는다. 네. 라는 것도 포착이 되지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당 안팎의 인사들을 또 두루두루 만나고 있어서 예. 이것도 역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뭐 여러 현안에 지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민심 투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당 쇄신 방향이나 방안을 두고는 당내 이견이 좀 엇갈리고 있던데요. 네, 사실 그 가운데 있는 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예. 애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안을 제시를 했고 네. 새 원내대표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여론조사해주면 나 사퇴한다. 네.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혁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안 한다. 네. 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예. 대신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들고 나왔죠. 우리 혁신위를 꾸리자. 근데 혁신위를 꾸린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비대위는 좀 지워지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강수를 두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운신의 폭이 좀 네. 좁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 임기가 30일까지니까 열흘 남짓 남았어요. 예. 네. 그러면은 성과 없이 물러나야 될 위기까지도 봉착한 건데 네. 겉으로 이제 당내 투톱이 충돌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당 내부에서 그럼 의원들 사이사이에서 혁신위 출범을 두고도 의견이 제각각 또 갈리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의 뜻을 보태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저격합니다.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거는 비민주적이다. 특정 세력이나 주체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예. 반면에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안 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대로 당원 투표로 의견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뭐 혁신이 둘러싸고 혁신위로 가는 게 맞냐 아니냐도 그렇고 구성도 어떻게 할지 이거 당원 당규상 뭐 특위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니다.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기구로 혁신이 충분히 출범시킬 수 있다.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사실 김용태 위원장 제외하고 비대위원들 다 사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출범 준비 서두르고 있는 3대 특검 소식도 살펴보죠. 일단은 이 12.3 비상계엄 관련한 의혹을 맡은 내란 특검이 가장 좀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제일 먼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거는 아무래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서 그렇죠. 예,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조은석 특별검사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 경찰과 협력해서 준비를 마친 후에 기록 인계 받아서
18일 어제 수사 개시했다고 밝혔고 네. 그러면서 야간에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3대 특검 임명된 뒤에 피의자 기소한 첫 사례가 되는 거고요. 네. 법원의 신속한 병합과 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그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 불법이라면서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매일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특검 임명된 지 일주일 정도 아직 안 됐어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 맡은 민중기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오늘 오전에 이 민중기 특검하고 4명의 특검보가 기자들하고 만났어요. 근데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보니까 수사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기관 방문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해가고 있고 파견 인력이 오면 수사 방향 정해 나가겠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예. 특검팀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법무부 공수처 잇따라 방문해서 수사 협조 요청했고 오후에는 경기 남부청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네. 이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 때문에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검찰도 지금 특검 수사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좀 논란이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 서울고검 재수사 때 김건희 여사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인지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네. 수백 건 확보했다고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특검 뜨니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 검찰 4년간 뭐 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가 2020년부터 했어요. 예. 4년 전에도 뭐 그때도 압수수색했다고는 하지만 전화 주문하는 녹음 뭐 이런 것들 확보를 했느냐. 네. 근데 그때도 뉴스들에서는 통정 매매, 7초 매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거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그 당시에 뭐 서울중앙지검이 뭐 미래에셋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만 봤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기록은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 며칠 사이에 파문이 인 건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네. 영부인이 그렇죠. 민정수석과 부속실도 아니고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비화폰으로 했고 그것도 30분이나 무슨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 이런 거였고 그리고 타이밍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하고 조사 방식 조율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게 2020년부터 무혐의 날 때까지 불기소 처분할 때까지 4년 6개월 넘도록 찾지 못한 증거를 특검 꾸리자마자 새 수사팀이 쉽게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 책임론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앵커님께서 특검 소식 많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조금 지난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계속 이런 뉴스를 보고 그렇죠. 들으시는 네. 국민들께서는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당분간 사실 특검발 뉴스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예. 취재 경쟁도 강해지면서 이게 커다란 이슈가 될 텐데 사실 3대 특검이 3개지만 이 3개를 모든 걸로 관통하는 김건희 여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많이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명현 특검이 대통령실에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사흘 내인 오는 21일까지 이 중에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이 시간에도 자주 특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 부근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진입로 2차로인데요. 화물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안 부근은 작업 중입니다.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천천히 갑니다.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인데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강천터널 부근에서 문막 부근까지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요. 문막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입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KBO 리그가 600만 관중을 역대 최소 경기로 돌파하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네, 17일 날 이제 열렸던 경기를 통해서 누적 관중 수가 604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 이제 정규 시즌 일정이 지금 약 48.6% 정도를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면은 일단 350경기 만에 600만 관중을 돌파하게 됐거든요. 예. 종전 기록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418경기 만에 이 600만 관중을 돌파했었는데 예. 거의 60경기 이상 빠르게 이 돌파를 하게 된 거죠. 네. 이 추세면은 지난 시즌에 있었던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의 시즌 관중 1000만 명 돌파에 이어서 네.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1200만 명의 관중까지도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경기당 관중 수를 좀 보시면은 17,275명인데 이 수치가 지난 시즌에 같은 경기 수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17%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총 350경기 중에 절반인 169경기의 입장권이 매진됐다. 와. 절반 이상이 매진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듭니다. 야구장 가기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평균 관중수 1위 팀을 보면은 삼성 그리고 2위가 LG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매 경기 물론 매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NC의 키움과 NC의 경기에서는 올해 최소 관중이었던 2,000명 정도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NC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 창원 NC파크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네. 시즌 중에 이제 홈구장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관중 혹은 이제 계속 원정 경기를 치르는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관중들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중 동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이제 KBO 리그의 인기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무래도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선두 경쟁 엄청 치열한데 네. 한화가 연장전 네. 우중 혈투 끝에 다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2위와 지금 반 게임 차입니다. 어제 롯데를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최근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핵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시즌 초반 굉장히 부진했던 안치홍 선수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거의 1할도 안 될 정도로 타율이 떨어져 있어서 이럴 선수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안경 쓰고 잘 칩니다. 이 안치홍 선수가 원래 시력이 좀 안 좋았었는데 렌즈를 착용해봤지만 이게 또 몸에 잘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이 야구 선수들이 안경을 끼다 보면은 수비라든가 이런 이제 격한 움직임을 할 때 좀 불편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내야수들 같은 경우는 안경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동료인 최은성 선수도 안경을 착용하고 경기를 뛰는데 조언을 구한 결과 이제 경기 중에 안경을 쓰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LG의 지금 KBS 해설위원인 박용택 선수가 LG 입단 전에 라식 수술을 했다가 프로 입단 이후에 좀 계속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1년부터 안경을 착용하더니 갑자기 또 이제 타격 성적이 반등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의 윤정빈 선수나 특히나 이 요즘에 두산에서 차세대 슬러거로 각광받고 있는 이 김동준 선수도 네. 안경을 착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정규리그 레이스 절반까지 달려왔는데 네.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죠. 네. 이 아무래도 여름 체력 소모가 심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또 네. 순위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는 선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좀 돌아주느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잘 던지던 선수들도 특히나 이 신인급 선수들이 예. 체력이 계속 좀 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LG의 송승기 선수라든가 이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아의 김도현 선수라든가 네. 젊은 선수들이 여름을 지나갈수록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각 팀별로 이 선발 투수들의 체력 안배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기존의 부상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복귀해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은 기존에 이탈에 있었던 심우준 선수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FA 영입을 통해서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차고 있던 심우준의 복귀가 공수주에서 전반적으로 좀 한화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대체 외국인 선수인 리베라토 선수를 또 영입을 했어요. 예. 플로리얼 선수가 6주간 부상으로 이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리베라토 선수가 만약에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리베라토와 플로리얼 중에서 어떤 선수를 선택해야 될지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진출하고 빅리그 입성 노리던 고우석 선수가 네. 방출됐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친정팀 LG 트윈스로 돌아오면 선두 경쟁 또 더 재밌어지겠는데요.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진입을 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최근에 피칭이 굉장히 좀 성적이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우리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이렇게 잘 던지고 있고 최근에 오히려 상승세였는데 왜 방출했을까라는 네. 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해요.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그 거부권 조항이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이너리그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내려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데 말 그대로 네네. 만약에 고우석 선수가 이 거부권이 없었다면 메이저리그에 올라갔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마이너리그 왔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을 텐데 네. 오히려 이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구단에서 아하. 메이저리그 쉽게 안 올려주는 거예요. 아하. 한 번 올렸을 경우에 내리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윤성민 선수나 김현수 선수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거부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 마이애미 구단이 특히 또 소위 말하는 스몰 마켓 구단이다 보니까 고우석 선수의 어떤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방출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 모두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이애미에서도 방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진입이 쉬운 상황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로 컴백할 경우에는 LG 트윈스로만 복귀를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FA 자격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포스팅 제도를 이용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LG로만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미해지 선수로 공시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LG로 만약에 계약을 맺게 되면 바로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차명석 LG 단장에 따르면은 지금은 뭐 가족들과 혹은 이제 고우석 선수 본인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냐. 우리로서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리그 꼴찌인 키움 히어로즈는 네. 구단 매각설까지 돌고 있던데 네. 일단 구단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렇죠. 지금 향간에 의하면 뭐 인수기업이 5개 정도까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에 KBO 리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듯한 상황인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NC 다이노스의 연고 이전에 관한 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NC 구단이 창원시 측에 21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익명의 어떤 지자체가 21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야구장 사고 보상 항목만 제외하고 모두
해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초에는 이 지자체가 성남시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좀 NC를 향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야 눌러앉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NC도 약간 창원시를 향해서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한편 메이저리그 복귀 눈앞에 뒀던 김하성 선수가 또다시 부상에 발목이 잡혔는데 네. 큰 부상은 아닌 거겠죠? 네, 이제 오른쪽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허벅지 뒷근육의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부위는 뭐 재활치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네. 푹 쉬어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5일 정도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재활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일단은 이 김하성 선수가 최근 들어서 타격 감각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고 네. 수비 포지션도 지명타자가 아니라 유격수, 이루수를 번갈아가며 출전하면서 수비적인 감각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당분간 마이너리그 경기 출전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김하성 선수가 마이너리그 혹은 또 메이저리그까지도 진입해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어젯밤 들려온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강호 캐나다를 꺾고 네. 국제 배구연맹 발리본 네이션스 리그 첫 승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명경기였고 사실은 좀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았죠. 최근에 네. 이 남녀 배구 대표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인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랭킹이 지금 국제 랭킹 37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세계 랭킹 9위인 캐나다를 꺾는 이변을 또 연출을 했죠. 네.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1, 2세트에서 모두 경기를 따내면서 굉장히 이변을 또 읽어내는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3, 4세트를 모두 높이를 앞세운 캐나다에게 내주면서 이렇게 리버스로 역전패 당하면 오히려 3대 0으로 지는 것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5세트 초반에 6대 1까지 끌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수비를 역시 앞세워서 캐나다의 공격들을 다 디그해내고 막판에는 역시나 이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강소희 선수가 또 해줬습니다. 네. 12대 11에서 오픈 공격 그리고 13대 11에서도 매치 포인트로 만들어내는 공격 네. 14대 13에서도 경기를 끝내는 포인트까지 모두 강소희 선수가 성공을 시켰는데 네. 여자 배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 김연경 선수의 은퇴 이후에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강소희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개막한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소식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실까요? 세계 축구 클럽들의 월드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네. 병칭 자체가 그렇죠. 네. 원래는 이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의 성격이 강했었는데 네. 이번 대회부터는 32개 팀이 모두 이제 격돌하는 월드컵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재편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하지만 실질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그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에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피파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상금 규모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네. 총 상금이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고요. 10억 달러. 우승 상금이 최대 1억 2,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아하. 클럽 입장에서도 이 클럽 월드컵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자리 잡지 못한 그런 느낌인데 경기장 규모에 비해서 2만 5천석까지 수용 가능한 경기장임에도 첫날 관중이 뭐 3,000명, 4,000명 아이고. 정도에 아직까지는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뭐 명문 팀들의 격돌이 이어지는 8강 토너먼트 이후를 돼봐야 아하. 이 흥행의 성공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K리그 클럽 중에는 울산이 유일하게 출전을 했는데 네. 역시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게 1대 0으로 패하는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김판고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 변화를 좀 줬던 것이 좀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이제 패인을 분석을 했고요. 네. 사실 이 경기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낙뢰의 위험성 때문에 1시간 예. 넘게 경기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한편 이제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페널티킥을 통해서 클럽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처음으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또 뭐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까지 지금 이적설 계속 돌고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선수 마찬가지로 일단 클럽 월드컵이 끝나야 좀 네. 이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이 이강인 선수는 나폴리와의 그렇죠. 커넥션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초상권 문제 같은 부분만 해결되면은
프랑스를 떠나서 이탈리아 무대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이 또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이적설에 좀 시달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김민재 같은 경우는 미넨에서 좀 주전에 분류가 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 내년 시즌 유니폼 모델로 소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에 비해서는 이적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아디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생활경제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부모님들 고민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골라듣는 영화 이야기 라디오와 팝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금방과 방금이란 부사는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음절의 앞뒤 순서가 서로 반대지만 뜻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부사들이 사용되는 시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시제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과거 시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금방 먹을 떡에도 소를 박는다라는 속담에서도 금방이란 부사가 과거 시제를 가리킬까요? 먹을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을 보면 과거 시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밟아야 할 순서는 밟아야 하며 갖추어야 할 격식은 갖추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금방이나 방금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사인데요. 먼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라는 과거의 뜻이 기본 의미입니다. 금방 내린 커피, 또 손님이 찾는 그 사람은 방금 나갔는데요.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를 뜻하면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와 같이 쓸 수 있고,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를 뜻하면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더 무더워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최저 기온이 26.5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강릉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는데요.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한낮에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전주, 대구 33도, 청주와 경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비판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충남과 전북, 영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낮 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도 50에서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4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한 외교모델 데뷔전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국격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당정대 협의에서 최종 조율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빚 일부를 탕감해주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어젯밤 8명의 특검부 후보자 추천을 마쳤고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중 검사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생활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국내 증시가 꿋꿋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승장에서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얼마나 불장이냐. 지금 오늘도 지금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 어제까지 11일 거래일 동안 하루 제외하고 열흘 동안 올랐습니다. 예. 연초 대비 23% 올라서 주요 20개국 가운데 올해 상승률 1위입니다. 네. 이런 불장에도 손해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 도대체 왜? 따져보니 네. 바로 이제 하락장, 지수 하락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하. 지수 하락도 2배 베팅하는. 네. 지수 하락에 2배 베팅한 이른바 이제 2배 인버스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지수가 이제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하락에 이제 2배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두 개 상품의 거래 대금이 이달 들어서만 6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아하. 근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점을 올라가다 보니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아이고. 6개월 기준 손실률은 35%, 3분의 1 두각이 난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개인들은 계속해서 하락장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입되고 있죠. 뭐 추경이라든가 정부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 특히나 이제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분류되는 증시 예탁금 잔고가 3년 만에 최고입니다. 네. 63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수학개미 올해는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증시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서겠다. 이런 주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뭐 중동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그다지 높지 않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또 외국인의 매수세, 정책 모멘텀을 고려하면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예, 이렇게 증시가 뜨거운 상황 속에서 이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투자 사기가 또 급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아지면 꼭 나쁜 쪽으로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통계를 보니 불법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비상장 주식을 가져다가 조만간 상장됩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투자자들한테 매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신기술 개발했고요. 대규모 투자 유치가 지금 예상됩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사업을 포장해서 상장되면 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과도하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수법이 굉장히 교묘한 게 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일부러 수익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점차 신뢰를 쌓아놓고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권 금융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채팅방이나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 권유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들어왔다. 이거 무조건 사기다라고 의심하면 되고요. 네. 반드시 이들이 금융회사가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투자 권유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막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속지 말고 그냥 차단을 바로 해버려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의식주와 관련된 이 필수 생활 물가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도 너무 높아서 이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2021년 코로나 이후 이제 올해 5월까지 이른바 이제 필수재죠, 의식주 중심의 생활 물가를 봤더니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도 훨씬 상승률이 높고 OECD 기준으로 봐도 식료품은 평균 1.5배가 더 비쌌다는 겁니다. 네. 의류 주거비 역시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팬데믹, 전쟁,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 올랐죠. 여기다 환율 상승분까지 오르다 보니 가공식품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는 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하는 조사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 1위가 뭐냐? 10명 중 8명이 물가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 간 경쟁도 촉진하고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물가 안정을 좀 유도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한번 올라간 물가는 좀처럼 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새 정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걱정인 게 최근에 이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했거든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 2달 더 연장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유류세 인하 조치와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자 인하 조치를 이제 추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말까지 2달 더 연장이 됩니다. 네. 현재 휘발유는 한 10%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요. 경유, LNG 부탄가스는 한 15% 깎아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2021년 말부터 고물가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하는데 이번이 벌써 16번째 연장입니다. 이게 만약 연장이 안 됐다면 기름값 바로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800원 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시중 기름값이 중동 사태를 반영하면서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올랐는데요. 서울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사실 유가 급등 이전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지만 이 통상 이제 국제가 상승이라는 게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거 선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한번 올라갈 때는 또 빨리 올라가는데 잘 떨어지는 거는 느리게 떨어진 것 같아서요. 자,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숙박 쿠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제가 아마 이제 지난달에도 한번 이제 전해드렸는데 네, 정부가 이제 휴가철에 앞서서 국내 여행 장려하기 위해서 2025년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총 3차례에 걸쳐서 할인 쿠폰 40만 장이 배포가 되는데요. 네. 1차는 이미 지난달 말로 발급 종료가 끝났어요. 네. 지역특별기획전이라고 해서 이제 본편 2차, 3차가 남아있는데 본편 2차는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급됩니다. 예. 3차는 특별 재난 지역이에요. 산불 피해라든가 12, 29 여객기 참사 이런 곳에 가시는 경우에는 네.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제 별도의 쿠폰이 발급이 되는데 숙박시설 이용료가 7만 원 이상일 경우는 3만 원, 7만 원 미만일 경우는 2만 원의 이제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고요. 네네. 단지 이거는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7월 17일까지 입시라는 조건이고요. 산불 피해 지역이나 여객기 참사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폭이 더 커집니다. 예. 산청, 하동과 같은 10개 지역의 경우에 숙박할 경우에는 7만 원 이상 예약할 경우 5만 원까지 할인해 주고요. 와, 네. 7만 원 미만은 3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네. 반드시 7월 말까지 입시를 한다라는 조건이고 예. 할인 쿠폰은 여행사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이 되고요. 네. 쿠폰 발급받았다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 결제를 끝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쿠폰은 자동 소멸되는데 네. 야, 나도 지금 뭐 국내 여행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파란 창에다가 네. 대한민국 숙박셀 페스타라고 치면 여기 공식 누리집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알아보시고 또 여름 휴가 여행 가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이 주택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상속에 대한 좀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 꺼리던 노년층들 인식이 좀 달라진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 상품입니다. 네. 2007년 도입이 됐고 지금 기준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올해 1월에 한 760명대, 4월에는 1,5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2배 이상 늘어서 누적으로 14만여 명을 넘어섰는데 이런 이제 추세는 상속보다는 내 삶, 자신의 노후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 신세대 이 영올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큰 특징적인데 과거에는 집은 자식한테 적어도 물려줘야 한다. 이런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내 노후는 내가 지금 준비하겠다. 이런 예.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이 주택연금 제도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입 조건 더 완화하려고 지금 정부는 제도 손질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오른 만큼 12억 원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서 아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는 자녀보다 주택연금이 효자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소식은 저도 조금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백만장자 수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걸로 집계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스위스에 투자하는 이제 UBS가 매년 이제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내놓는데 네. 여기에서 한국의 백만장자가 지난해 기준 130만 명을 넘어서 세계 10위다라는 겁니다. 백만장자하면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한 13, 14억이에요. 네. 근데 이게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만 따집니다. 예. 물론 뭐 가장 많은 백만장자는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체 백만장자 10명 가운데 4명은 미국인이었고요. 예. 2위가 중국인이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의 순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백만장자하면 1980, 90년대 얘기거든요. 네. 당시는 정말 백만장자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예. 10억 모으기가 열풍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징성은 예전보다 못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평균 이제 주택 가격이 막 12, 3억 가기 때문에 네.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순자산 100만 달러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네요. 네. 다만 나 서울에 집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백만장자일까? 오히려 부채가 많아서 이자에 허걱거리는 아하. 이른바 하우스 푸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상류층 슈퍼리치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이제 나는 부동산 자산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숙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그 주택연금 관련해서 공시 가격 12억 이상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네. 12억 이상일 경우에는 12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고 상한이 있어요. 네. 상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한이 있으니까 15억짜리라고 하더라도 12억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아하. 그런데 네네.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한을 없애는 거. 12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재값을 쳐주는 거. 받는 매달 연금의 한도를 높여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생활경제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점점 이 뜨거워지는 햇살에 여름의 시작을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2011년 발매돼서 여름 대표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FX의 핫서머 듣고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이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여름에 유행하는 수족구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족구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탈수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꼭 수족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데리고 가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탈수입니다. 근데 왜 소아과에서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탈수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아이와 어른들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탈수 증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교수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탈수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일단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증세를 뜻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탈수는 우리 몸의 70%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 즉 물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는 평소에 물과 음료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고 소변이나 대변 아니면 땀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면서 우리 몸속의 수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프거나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분 섭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설사와 같이 병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네.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면서 수분 배출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플 때에도 탈수가 생길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도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네네. 더운 날씨에 밖에서 무리해서 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어른분들도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탈수가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좀 땀이 많은 편이고 여름에는 진짜 땀 많이 나서 자연스럽게 좀 물을 찾게 되던데요. 보통 어쩌다가 이렇게 탈수 증상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물만 잘 마시면 탈수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 이게
사실 탈수를 막으려면 땀이 많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미리요? 네. 근데 물은 이제 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특히 맹물은 흡수되는 속도와 비율이 생각보다 좀 느리고 비율이 낮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물을 잘 마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물 많이 안 마시잖아요. 그게 네.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 탈수가 나타난 상황이라면 물도 마시고 동시에 더위를 피하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탈수가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도 적어도 땀을 흘린 만큼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만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만 축이는 정도만 마시기 때문에 네네. 탈수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문제로는 잘못된 음료를 선택해서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왜 아이들은 덥거나 땀 많이 나면 주스나 음료수 많이 마시고요. 네. 어른분들 같은 경우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고 힘들 때 뭐 운동하고 나서 맥주 드시거나 막걸리 마시거든요. 네, 이렇게 네.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네. 아이스 커피나 다른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커피, 음료수들은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마시는 것 이상으로 소변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예. 수분이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탈수가 점점 심해지면 속이 안 좋아지면서 구역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가 더 악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수는 뭐 물 마시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마셔야 되고 충분한 양을 마셔야 되고 다른 게 아닌 물을 잘 마셔야 되는 건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수족구병이나 뭐 장염 걸렸을 때 탈수 증상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은 아프기만 하면 탈수가 잘 생깁니다. 그게 네. 보통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아이들이 보통 아프면 감기나 수족구 장염 같이 감염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네. 이건 보통 열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체중에 비해서 몸의 표면적이 넓고 피부가 얇거든요. 예. 그런데 열이 난다는 건 피부를 통해 수분이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표면적도 넓고 피부가 얇으니까 네. 아이들은 똑같이 열이 날 때 어른보다 피부로 수분 손실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네. 어른들은 목이 아프거나 입이 아파도 먹어야 낫는다라고 하면 참고 먹는데 네. 아이들은 참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은 참지 먹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잘 안 되고요. 거기다가 장염에 걸렸을 때 설사라거나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많이 흘리고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도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몸에 비해서는 수분 소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통 아프면 탈수가 생길 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아과에서 탈수를 강조하는 게 그러면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이런 탈수 증상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인가요?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네. 한 번 탈수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위험하군요. 많습니다. 네. 예. 우리 몸에 탈수가 생기게 되면 단순히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전해질의 불균형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 산성과 염기성의 균형을 맞춰서 중성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균형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탈수가 생기면 산성, 염기성의 불균형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우리 몸에 사는 신장, 콩팥에서 주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네. 아이들은 신장의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 이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탈수가 생겼을 때 전해질 불균형이나 산성, 염기성의 불균형을 스스로 교정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몸에 이제 당분을 저장해 놓은 게 적은데 탈수가 생긴다고 하면 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못 먹잖아요. 그럼 네. 저혈당도 잘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균형과 저혈당이 탈수와 함께 오는데 이거에 대한 스스로 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탈수가 생겼을 때 건강에 더 치명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소아과 교수님께서 더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거고 탈수가 그러면 왔을 때 일단 뭐 갈증을 느끼는 거 말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이게 탈수 말고 다른 증상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라다는 신호가 딱 오면은 우선 물을 찾게 되는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때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수분 손실이 더 많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모자란 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요. 예. 일단 입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소변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소변이 줄고 그리고 눈도 움푹움푹 들어가요. 네, 그리고 퀭해지는 거죠. 네, 퀭해집니다. 거기다가 탈수가 더 심해지면 몸에 혈액이 모자라게 돼서 심장에서는 피를 빨리빨리 보내려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래도 탈수가 해결이 안 되면 혈액이 너무 모자라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의식이 흐릿해지는 수준까지 갈 수 있고요. 네.
돌이 안 된 아주 어린 아기들은 머리에 숨구멍이라고 이제 두개골이 없는 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이게 움푹움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운동을 격하게 하시는 분들, 어른분들은 이제 잘 증상을 땀 흘리는 거 말고는 막 뭘 할 때는 못 느낄 때도 있거든요. 네, 집중해서 하다 보면.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어지러운 게 탈수 때문도 있는데 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의 혈관이 막 확장을 해서 열을 내보내려고 확장을 하는데 그럼 그 자체로도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뭐 원래는 어지러울 정도가 아닌데도 이 더운 것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도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탈수가 얼마나 심한지는 정확하게 따지려면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봅니다. 근데 뭐 보통 체중이 탈수가 있기 전보다 5% 이상 빠지면 탈수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게 아프기 직전에 그러니까 탈수가 생기기 전에 체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고 집에서 누가 아플 때 이거 탈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엄지손톱을 눌러보는 건데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엄지손톱을 눌렀다가 떼면은 손톱이 원래 빨갛다가 누르면 하얘졌다가 누르는 걸 떼면 다시 빨개지죠. 돌아와요. 돌아오죠. 이게 보통 탈수가 없는 정상일 때는 이게 바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1.5초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탈수가 좀 심한 거고 탈수가 정말 심하면 3초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아파서 의식이 좀 흐릿하거나 우리 아이가 잘 못 먹고 있다 그러면은 엄지손톱을 한번 눌렀다 떼보시면 탈수가 얼마나 심한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알기 쉬운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탈수가 조금 경증일 경우에는 이 물을 마시면 바로 호전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은 뭐 일단은 병원을 가는 게 좋을지요? 경증의 탈수는 이제 목마름 정도만 있는 거라서 뭐 물만 마셔줘도 호전이 잘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땀을 많이 흘려서 경증의 탈수가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시원하게 하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어디가 아픈데 탈수가 지금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물만 주고서 탈수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탈수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탈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탈수를 해결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이제 탈수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는데 이제 구내염이 나기 시작해서 못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목마른 거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어서 물을 잘 먹인다라고 하면 탈수 자체는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 구내염이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아이가 입이 너무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아이가 점점 더 못 먹게 되고 그럼 탈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다시 물을 먹이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탈수의 원인을 빨리 고치기 위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밤중이거나 주말 연휴 혹은 휴가지에 가서는 병원 가기 힘들 수가 있죠. 특히 소아과가 없는 지방에 가면 더 힘든데요.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챙겨주시는 것이 좋은데 맹물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구수액을 먹이는 게 탈수 유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경구수액이 집에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설탕 8티스푼을 넣으면 쉽게 완성이 되니까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당분도 흡수가 되고 전해질도 공급이 되면서 물 흡수도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탈수의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되니까 경구수액 꼭 만들어서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아이들 막 탈수가 있으니까 물 많이 먹여야지. 그러면서 한 번에 500ml를 원샷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많이 먹으면 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나눠서 먹는 게 또 중요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어느 정도가 좋으냐? 탈수가 있는 환자에게 수분 공급은 4시간 동안 몸무게 1kg당 50에서 100ml 정도를 주면 되는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계산을 바꿔보면 1시간마다 몸무게 1kg당 20ml의 물을 마시면 됩니다. 20ml.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마다. 그래서 아이가 15kg짜리 체중이 15kg이다. 그러면은 1시간에 물 300ml를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 컵이 보통 한 컵에 150ml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0분에 한 컵씩 마시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그럼 쉽네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구역구토 증상이 있다, 장염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물 한 컵 마시면 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3분에서 5분마다 물 한 숟가락씩 먹입니다. 아하하하, 나눠서 더 네, 조금씩. 천천히. 예. 그러면은 위에 내려가기도 전에 물이 많이 흡수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 탈수가 좀 해결되면 해소되면 속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때는 속이 좋아지면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주면 되고요. 네, 네. 탈수가 좋아지는 신호가 딱 보이면은 이제는 좀 안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탈수가 좋아지는 신호를 뭐로 보면 제일 좋냐면 소변. 네. 아까 탈수 생기면 소변량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탈수가 좋아지면 소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터진다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예. 아이가 갑자기 소변이 터졌다. 그러면은 탈수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은 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도 나가서 막 땀 삐질삐질 막 흘리면서 놀잖아요. 이런 더위 폭염 속의 야외 활동 괜찮을까요? 네, 아이들은 뭐 말리고 싶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하고 네. 이상하게 아이들은 더위를 잘 못 느끼나 봐요. 더워도 더운 걸 모르고 열심히 놉니다. 근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탈수가 오고 일사병에 걸리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땀 흘리기 전에 평소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거, 물 평소에 많이 마시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미 탈수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네. 그 음료수나 주스 말고 맹물이나 보리차 같은 걸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네.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중간중간 휴식을 시원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 얼굴이 막 빨개져요. 더울 때. 그렇죠, 그리고 눈도 퀭해집니다. 예. 그거는 얼굴이 빨개지는 건 이미 몸의 중심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네. 눈이 퀭해지는 건 탈수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얼른 불러다가 시원한 곳에서 가능하면 에어컨 바람 있는 데서 체온 낮춰주면서 땀 흘린 만큼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워워 조금 이렇게 진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마실 게 아니라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탈수 예방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물 수시로 많이 드시라고 하면은 잘 안 드세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처럼 오늘처럼 더운 날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뉴스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도 평소에 미리 물을 많이 잘 마시고 네. 중간중간 잘 휴식하시고 휴식하시면서 물 잘 드시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을 많이 할 게 많지만 덥고 어지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시원한 곳에 가셔서 네. 휴식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좀 힘든 분들 어른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여름철 성인과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탈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윤종신의 오 마이 베이비. 네, 윤종신의 오 마이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958님. 아까 경구수액 만드는 법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그리고 설탕 8티스푼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찾아보다가 만들 때 실수한 게 테이블 큰 스푼으로 만들었다가 너무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스푼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레몬즙 좀 넣으시면 시중에서 파는 이온 음료 맛이 똑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드셨을 때 만약에 혹시 짠맛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소금이랑 설탕 헷갈리신 거예요. 물 1리터에 소금 1, 설탕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은 스푼으로 넣어서 드시면 되겠고요. 2781님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전해질 보충 음료 이거 먹여도 괜찮나요?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얼만큼 먹는 게 좋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파는 전해질 보충 음료가 보통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구수액 제품을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음료수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더 추천하는 게 결국 단맛이 나는 음료는 이거에 의존하는 습관은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맹물이나 필요하면 보리차 정도의 그런
그 순수한 액체를 네네네. 먹는 게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8살 아이니까 뭐 밖에서 많이 놀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땀을 많이 흘리고 왔을 때는 이제 뭐 한 잔 정도는 전해질 보충 음료를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2380님 34개월 손녀 돌봐주고 계시다고 하면서 아기가 하루에 물을 50ml 정도밖에 안 마신다고 해요. 이맘때 아기들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한 500ml 정도는 마셔주는 게 좋지만요. 근데 이게 저희가 물이나 이런 걸 마시는 양을 정할 때 네. 평상시 식사로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랑 네. 만약에 아이가 우유를 잘 먹는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식습관이 어떤지 그리고 소변은 평소에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잘 가서 보는지 네.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물을 마시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콩으로 우성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무설탕 탄산수 마시는 것도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탄산수는 사실 그 일상적인 음료로는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탄산수 보통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할 때 당분만 생각을 하는데요. 탄산수 자체도 약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뼈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탄산수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이게 1리터 맹물 마시는 것도 꽤 배가 부른데 탄산수를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 되게 배가 많이 부를 거고 네. 또 다른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탄산을 마시면 계속 트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서 탄산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왕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수한 물이나 뭐 보리차 정도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서정민님께서 쉬운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소아과 쌤이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첫 영화는 뭘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좀 친숙한 영화이실 것 같아요. 딘 데블로이스 감독의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작품입니다. 네네. 2010년에 공개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미 뭐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좀 줄거리를 들어볼까요? 네, 배경은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바이킹과 드래곤의 전쟁 상황이죠. 드래곤을 없애는 것이 삶의 모든 목적인 바이킹들과 다른 신념을 가진 주인공 히컵은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고 족장인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히컵은 베일에 쌓인 전설의 드래곤 투슬리스와 만나게 되고 드래곤을 죽이라는 바이킹의 신념을 깨고 투슬리스와 친구가 되죠. 네. 하지만 드래곤을 죽여야 된다고 믿는 바이킹족과 모든 드래곤을 위협하는 더 거대한 존재와 맞닥뜨리게 된 히컵과 투슬리스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원작 애니메이션 연출했던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이번 실사판도 연출을 맡았는데, 네. 야, 애니메이션 재밌게 본 분들 과연 실사판이 어떻게 나올지 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영화가 실사 영화가 사실은 드래곤 길들이기 애니메이션도 소설 원작이 있어요. 동명에. 네. 그래서 사실 실사화 영화도 그 소설 원작을 원작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원작을 거의 그대로 실사화했다고 보여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원작을 마치 스토리보드처럼 썼다. 네, 이럴 정도로 그 정말 글자 그대로 다시 만든 듯한 리메이크작에 더 가깝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사실 뭐 드래곤 길들이기를 처음 접하는 관객보다는 원작을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실사 영화로 이 반복성이라는 것이 친숙함이 될지 아니면 기시감이라는 약점이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원작,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원작과 동일한 감독이 다시 한번 실사 감독을 맡았다는 건 드림웍스 제작사가 네. 한 번 더 성공해라 뭐 이런 의미에 가깝잖아요. 네, 재현을 하라 이런 뜻인데요. 딘 네블로비스 감독은 이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애니메이션의 장점, 이 드래곤들의 존재감 그리고 비행 시퀀스들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네. 근데 실사화 됐을 때 더 압도적인 현실감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이게 비행 장면들이 이제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 자연을 굉장히 극한으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이슬란드, 덴마크의 페로제도 이런 풍광이 애니메이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비행 장면의 사실성을 네, 또 보여주고 있고 원작보다 훨씬 더 카메라 워크도 속도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실감 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네. 또 원작 3부작의 음악을 담당한 존 파웰이 역시 이 영화에서도 함께 해서 뭔가 원작의 향수도 일깨우고 있고요. 네. 보다 웅장해진 오케스트라 스코어로 장면에 긴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여름 이 더위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음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네, 드림웍스의 경쟁사죠. 네.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의 신작 애니메이션 엘리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오. 네. 이게 이 외계 세계로 예기치 않게 소환이 된 소년의 이 모험을 다룬 이야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 엘리오라는 소년이 11살 소년이 갑자기 우주로 가게 되면서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네. 전송되면서 네.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본의 아니게 지구 대표로 오인을 당해요. 그래서 외계 존재들 앞에서 뭔가 인류를 대표하는 11살 소년이 사람이 네. 된 거죠. 네. 사실 이런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뭔가 성장한다라는 설정이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꾸준히 다뤄온 소재이자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정체성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주인공 엘리오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지만 현실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그다지 어울리지 못해서 외로운 네, 소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뭔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네. 그리고 또 이 우주에서 그 우주 생명체 글로든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네. 근데 그의 이름을 물어봐준 첫 번째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유대감을 쌓고요. 서로 네. 비록 지구에서는 친구가 없었지만 우주에서는 개성 넘치는 생명체들을 만나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이 장면이 그 영화의 따뜻한 메시지를 예상하게 하고요. 네. 그런데 또 여기 또 빌런이 있죠. 네, 모든 걸 날려버릴 그라이곤이라는 존재가 이제 엘리와 우주 생명체들이 펼칠 모험에 네. 다이내믹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픽사 측은 이 작품이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뭐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또 성장과 뭐 방황 네. 픽사에서 자주 다루고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 보편적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제작진 배우진도 화려한데 특히 배우 류승룡 씨가 한국어 더빙 참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2024년작 인사이드 아웃 2의 제작진과 2018년작 코코의 각본가이자 공동 연출을 맡은 아드리안 몰리나 감독이 참여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었고요. 예. 그 엘리오의 고모 올가 역을 그 아바타 시리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활약한 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자죠. 조 셀다나가 목소리 연기를 맡아서 또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고요. 예. 류승룡 배우가 맡은 역은 배우 그 극중 은하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을 지닌 우주 사용자 길잡이라는 역이에요. 네. 네.
그 약간 AI 느낌. 네. 류승룡 AI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네. 네.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지닌 것은 물론이고 신비로운 목소리를 지닌 캐릭터예요. 네. 우주에 관한 다채로운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제 막 우주에 도착한 엘리오에게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존재고요. 네. 류승룡 배우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저처럼 다 큰 어른도 눈물 콧물 펑펑 쏟게 하는 감성장인 네, 이 디즈니 픽사의 신작답게 정말 따뜻한 감동과 힐링을 줄 거다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조금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또 영화일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오늘 개봉작 데니 보일 감독의 28년 후입니다. 네. 이게 2003년에 28일 후가 네네네. 개봉을 해서 이 좀비 장르의 역사를 뭐 새로 썼다는 평을 받았는데 그렇죠. 후속작 역시나 데니 보일 감독이 네.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2003년 22년 전인가요? 네. 근데 이 당시 2003년에 개봉했던 28일 후는 좀비 영화의 충격적인 그렇죠. 등장이었어요. 뛰는 좀비. 예, 근데 이게 정말 속판이 나올 줄 저는 몰랐거든요. 네. 네. 원래 그 좀비라고 하면 좀 느리게 이렇게 그렇죠. 막 움직였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정말 빠른 좀비. 충격적이었죠. 예, 러닝 네. 좀비의 네.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해서 정말 좀비 영화의 패러다임 전환한 작품, 네, 이렇게 네. 불리는 작품이었고 뭐 데니 보일 감독은 뭐 트레인스포팅도 만들고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포를 넘어선 묵직한 메시지, 스타일리시한 연출,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이 28일 후가 굉장한 극찬을 받은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그 후속작이 바로 28년 후인데요. 28일 후는 그 동물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네네. 그 주인공이 뭐 사고로 의식 불명이었다 깨어나 28일 후에 깨어났는데 막 그 네. 바이러스가 덮치는 네. 그런 건데 이 신작의 배경은 28일 후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후 28년이 지난 시점을 네.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황폐한 그 감염자들이 지배하는 본토로 주인공 스파이크가 향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네. 이 뭐 감독도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명하지만 또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감독이 너무나 유명하고 그 갑봉가도 같은 갑봉가예요. 알렉스 예. 가랜드라고 우리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 감독 데뷔도 하셔서 엑스마키나 또 시빌워 불멸의 시대라고 최근 그렇죠. 네, 미국. 공개됐었죠. 예. 이분이 이제 각본에 참여해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 출연진도 이 킬링 이브와 프리가이 등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배우죠. 조디 코머 네. 그리고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에서 인상적 연기를 보여준 에런 존슨, 랄프 파인즈도 합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래 그 28일 후에 주연이 킬리언 머피였거든요. 네, 젊은 네, 네, 시절의 네. 킬리언 그렇죠. 머피. 와, 예. 그렇죠. 오펜하이머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분은 이번에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고요. 네. 재밌는 거는 28일 후가 한국 좀비물의 발전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부산행, 그렇죠. 네, 연상호 감독이 28일 후를 가장 좋아하는 좀비 영화로 꼽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킹덤 시즌 2의 박인재 감독도 좀비물 많이 한데 이 영화에 대한 그리고 이 속편에 대한 그 팬심을 여러 차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편을 같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은 게 청취자 가운데 9718님께서 28일 후, 28주 후, 그리고 28년 후 이번이 3편이다. 이렇게 그런가요? 또 시리즈로 또 관심을 28주는 몰랐네. 보여주셨는데 네. 28년 후 지금 대략 뭐 20여 년 지난 그렇죠. 22년 시점이니까 지났죠. 그런 관점에서도 또 재밌게 볼 만한 영화인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영화는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F1 The Movie입니다. 네. 이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탑건 매버릭을 연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지상 최고 속도의 블록버스터를 선보이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F1 카레이싱 소재인데 브래드 피트가 또 주연을 그렇습니다. 맡았어요. 탑건 매버릭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비슷한 분위기로 톰 크루즈 대신에 브래드 피트가 땅으로 내려간 속도전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브래드 피트가 최고가 되지 못한 베테랑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 역을 맡아서 네. 최하위 팀에 합류해서 천재적인 신예 드라이버와 함께 일생일대 레이스를 펼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탑건 매버릭과 상당히 비슷한 그러니까요. 이야기 구조를 네. 갖고 있죠. 네. 여기에 이제 그 소니의 과거 동료였던 루벤 세르반테스,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F1 최하위 팀인 APXGP를 이끄는 위치에 올라서 소니를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는데 네. 왜 하려고 하냐면 천재지만 아직 미숙한 신예 드라이버 조슈아 피어스를 자극할 멘토가 필요해서 아하. 그리고 파트너가 필요해서 네네. 이렇게였고요. 그래서 네. 팀에 합류한 소니가 에이스 자리를 놓고 조슈아와 팽팽한 대결을 펼치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카레이싱 영화답게 아드레날린을 정말 자극하는 작품이죠. 예. 게다가 제작자가 제리 브루크하이머, 네, 굉장히 음악은 한스 짐머, 네. 막 이렇게 드림팀 이런 큰 영화에 강한 드림팀들이 뭉쳐서 네. 실제 F1 경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F1의 살아있는 전설 루이스 해밀턴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정말 이제 루이스가 레이싱 시퀀스를 보고 기어, 변속, 브레이크, 타이밍, 타이어 종류까지 영화 속 코너링에 대한 분석을 해주면서 와.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와, 네. 이 루이스 해밀턴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볼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로 전 세계 이 F1 서킷을 누비면서 그 그랑프리 현장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스가 진행 중인 경기장에서도 촬영을 했다는 것은 F1 측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이 영화를 지지했는가라는 그렇죠. 것을 또 보여주는데 네. 브래드 피트 역시 경기가 열린 주말에 촬영하면서 실제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장면을 찍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23년 영국 그랑프리 촬영 당시에 극중팀인 APXGP 팀의 차량이 실제 F1 레이싱카와 함께 그리드에 올라섰다고 해요. 예. 그래서 놀랐다고 하죠. 네네. 관중들이. 이런 식의 이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누빈 제작진의 노력 덕분에 실제 레이스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관객에게 긴장감도 현장감 주고 있고요. 브래드 피트가 실제로도 탑건에 그 탐 크루즈처럼 레이싱을 실제 했다고 해요. 실제 직접. 네. 네. 원래 바이크를 타면서 잘 타는 네네네. 배우였는데 이 감각을 바탕으로 루이스 해밀턴이 직접 코칭을 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F1 드라이버 수준의 훈련을 소화해서 네. 시속 300km 이상의 네. 레이싱 카를 스피드를. 몰면서 네. 진짜 짜릿했다고 그 감각을 온전하게 내가 전달하려면 내가 직접 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영화 보면 다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을 거다. 관객들도 네. 그걸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합니다. 영화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디오의 팝콘 함께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